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존재도 얼굴도 이름조차도 전혀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면 부모 없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놀림도 많이 당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저에겐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부모님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꿈이요. 어디선가 엄마 아빠가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실 거야.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다 뒤지면서 나를 찾아서 우리 보육원까지 오고 계시는 중일 거야. 그래서 언젠가 우리 보육원에 도착하면 한눈에 나를 알아보고 집에 데려가 주실 거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비웃고 제 말을 무시했죠. 뭐? 너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바보 아니야. 내다 버린 애를 누가 찾냐? 야, 그리고 너 갓난아기 때 버려졌다며. 어떻게 한눈에 너를 알아보냐? 10년이나 지났는데. 야, 꾼 깨라 꾼 깨. 아마 너희 엄마 아빠는 너 같은 건 싹 잊고 잘 살고 있을걸. 아니면 벌써 하늘나라 갔겠지. 아이들은 저에게 상처가 되는 잔인한 말을 잘도 하더군요. 그래도 한 아이만은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위로해줬는데요. 그의 이름은 승민이었습니다. 성은아, 애들 말 믿지 마. 내가 어디서 봤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서 그 호르몬의 화학작용 때문에 한눈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대.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도 틀림없이 널 만나면 한눈에 네가 자기들 자식인 거 알아보실 수 있을 거야. 진짜야? 승민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는데 저처럼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얘기가 잘 통했어요. 승민이의 말을 듣고 저는 그날부터 보육원을 찾아오는 모든 어른들과 눈을 맞추며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기다렸는데요. 제가 만 18세가 돼서 보호 종료가 되는 날까지도 절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물론 없었고요. 부모님이 나타나 절 데려가시는 것 말고 저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요식업계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맛집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두 번째 꿈이었죠. 그래서 저는 보육원을 나오자마자 저희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에서 일하면서 맛집 운영에 대한 것도 배우고 착실하게 돈도 모았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친절하신 분들이었는데 절 예쁘게 보셨는지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죠.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벌어.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식당 2호점 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네? 정말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가게 2호점을 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녀석아, 젖술에 배부른 거 봤냐? 처음부터 이렇게 큰 가게를 어떻게 차려? 나도 시작할 땐 테이블 5개 놓고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 시작했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착실하게 돈부터 모아. 사업하려면 자본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한창 놀고 싶을 나이에 모든 욕구를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댈 언덕 없이 혼자 살면서 돈을 모으기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설상가상으로 같이 살던 친구가 저 몰래 전세 보증금을 들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저는 보육원을 나오면서 받았던 정착금을 포함해서 그동안 못 먹고 못 쓰면서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진 저에게 사장님이 정말 솔깃한 제안을 해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 말고 일단 장사를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네? 지금 돈도 다 날리고 힘든 상황인 거 알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랬다고. 일단 시작해보자. 제가 어떻게 장사를 시작해요? 여기 옆 골목에서 떡볶이 노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잘만 되면 우리 가게에서 시급받고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벌 수 있다니까. 사장님도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떡볶이 노점을 하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필요한 도구나 레시피 같은 것도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도 빌려주셔서 저는 얼떨결에 떡볶이 노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 떡볶이 노점 사장도 음식점 사장이니까 나는 내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거야. 열심히 해서 꼭 대박 떡볶이 맛집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나 처음 시작한 장사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골목에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싶더군요. 야심차게 만든 떡볶이가 다 불어 터져서 버려야 할 때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하루 재료값 건지기는커녕 사장님한테 빌린 초기 비용조차 갚지 못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저의 떡볶이 노점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뜨문뜨문 손님이 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제 떡볶이 노점을 총각떡볶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총각떡볶이 맞죠? 애들이 맛있다고 해서 저도 먹으러 와봤어요. 일부러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어묵 하나 서비스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다. 아저씨, 여기 정말 맛있네요. 앞으로 단골할게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장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래오래 할 테니까 자주 오세요. 근데 저 앞에 원래 순대 파는 노점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네. 거기는 아줌마가 불친절하고 별로 맛없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 손님의 말을 그냥 흘려들었는데 며칠 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노점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봐,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어? 누구신데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러세요? 영업장?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누구 허락받았냐고? 알고 보니 그 아줌마는 얼마 전 손님이 말했던 순대 파는 노점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골목에서만 15년째 하고 있어.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장사를 해? 이건 상도이가 아니지. 노점 옆에 또 노점을 내면 어쩌라는 거야? 그나마 없는 손님 갈라먹게 하자는 거야? 품목이 겹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는 떡볶이랑 어묵만 팔아요. 순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장사 시작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주머니 노점은 처음 보는데요? 1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내가 수술 때문에 몇 달 장사를 쉬어서 그런 거야. 이 골목은 원래 내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누구 구역인지 제가 구청에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냥 우리 둘 다 장사 못하게 확 신고해버릴까요? 아유, 젊은 사람이 아주 독하네, 독해. 아유, 앞으로 우리 장사 방해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제가 구청에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자 아줌마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줌마네 노점상에는 메뉴가 늘었습니다. 순대뿐만 아니라 떡볶이, 어묵은 물론 튀김에 김밥까지 메뉴를 화려하게 갖췄더라고요. 아줌마와 저는 그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마주보는 애매한 위치에서 장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골목에 못 보던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난 겁니다. 딱 봐도 허름한 옷차림에 며칠 씻지도 못한 듯 지저분한 행색이 영락없는 노숙자 같았어요. 거리 생활을 오래 한 듯 거동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눈발까지 날리는 추운 겨울에 할머니는 얇은 겉옷 한 장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이웃 노점 주변을 기웃거리시더군요. 몹시 배가 고파 보이는 얼굴로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주시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집 아줌마가 또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리서가 안 꺼져요? 가뜩이나 손님도 없어 죽겠는데 거지 노인 내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알짱거려? 아유, 죄송해요. 아줌마는 자기 가게 앞으로 뜨거운 물까지 뿌리면서 할머니를 매몰차게 쫓아내더군요. 아직 개시도 안 한 영업집에 거지가 웬 말이야. 아유, 재수없어. 할머니, 이 골목에 얼씬도 하지 말고 꺼져요. 저는 보다 못해 아줌마를 말리려고 나섰습니다. 아줌마, 그러다 이 할머니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지 노인네가 골목을 더럽히는데 그냥 두라는 거야? 저런 노숙자가 골목에 꼬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거지 속을 대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 저런 노인네는 초장에 쫓아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어디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건 줄 알아? 한심한 총각아. 그래도 노인분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할머니, 이리 오세요. 저희 가게로 가시죠. 저는 덜덜 떨고 있는 노숙자 할머니를 데리고 제 떡볶이 노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한 접시와 어묵 몇 꼬치를 내어드렸죠. 아유, 이런 걸 받아 먹어도 되나? 미안해서. 걱정 마시고 드세요. 앞집 아줌마가 원래 동네에서 좀 유명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총각, 고마워요. 나같이 더러운 늙은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요. 이까짓 걸로 대접은 무슨 대접이라고 그러세요? 이 근처 사시는 분 같은데 다니시다가 떡볶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오세요. 할머니는 제가 평생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사실 그때 저희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겨우 재료비 건지는 정도여서 남을 팍팍 도울 만큼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왠지 할머니한테 언제든지 오시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치이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가여운 노숙자 할머니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따뜻한 곳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떡볶이와 어묵을 맛있게 드시고는 몇 번씩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바빠지기 시작할 무렵에 여자친구가 제 노점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인 여자친구는 미용학원을 마치면 매일같이 제 노점에 와서 장사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저 아줌마 왜 저래? 왜? 또 뭐라 그래? 아니, 혼자서 막 씩씩대면서 화를 내고 있던데? 잘난 척은 혼자 다 한다는 둥. 그렇게 동정심만 갖고 나대다가는 온 동네 거지가 다 꼬일 거라는 둥. 아주 난리가 났어. 그래? 아줌마 아직까지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참.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저는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제 손을 지그시 잡더군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해. 나는 자기 이렇게 착한 것 때문에 자기랑 사귀는 거라니까. 정말이야? 그럼 노숙자 할머니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정말 잘했어. 우리 자기 진짜 최고다. 당장 떡볶이 한 접시, 어묵 하나 더 팔면 뭐해. 마음이 부자라야 진짜 부자지. 안 그래? 여자친구는 제가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대박 식당에서 만나서 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밝고 구김살 없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흙수저에 기댈 곳도 배경도 물려받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어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마음이 더 애틋해져. 잘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가족 찾고 싶어? 그럼 너는 모를 거야.
세상 어디에도 연결되지 못하고 나 혼자 겉도는 것 같은 이 기분 말이야. 난 네가 더 부러운데? 뭐? 천의 고아인 내가 부럽다고? 그래.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는 거야. 나도 너처럼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나 혼자 세상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도 없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자친구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가출 소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맞고 집을 나오면 몇 번이고 아버지한테 붙잡혀 끌려 들어갔다 다시 가출하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른이 되면서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는 상처가 많은 친구였죠. 세상에, 저 혼자 떨어진 것처럼 살고 싶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빨리 너랑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어려서부터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늘 외로웠단 말이야. 저런, 우리 자기가 외로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다. 근데 자기는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어릴 때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는 거 말고는 나에 대한 기록이 정말 단 한 줄도 없더라. 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보육원 기록들을 몰래 뒤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다른 애들은 꼭 찾으러 올 테니까 잘 키워달라는 편지를 넣어준 엄마도 있고 직접 지어준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적힌 메모를 함께 넣어준 부모들도 있었는데 저는 편지 한 장 없이 속삭이에 달랑 쌓인 채로 베이비박스에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전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없어서 보육원에서 준 이름을 썼고 정확한 생일도 몰라서 보육원에 들어온 그날을 생일로 알고 살았습니다. 생일이래봐야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었지만요. 이제 부모님 찾을 가망은 없는 거지, 나는. 부모님에 대한 단서가 아예 없으니까. 부모님 찾는 건 진작에 포기했어. 나도 누군가가 낳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자기는 마음씨가 착해서 꼭 복 받을 거야. 요즘 세상에 노숙자 할머니까지 챙기는 착한 사람이 어디 흔해? 다 자기 살기 바쁘지. 자기같이 착한 사람은 꼭 잘 된다니까? 여자친구의 말에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노숙자 할머니는 또다시 저의 떡볶이 노점상을 찾아왔습니다. 총각, 배가 고파서 염치 불구하고 또 왔네. 뜨끈한 어묵 국물 한 사발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할머니가 또 오신 것이 조금 놀랍기도 했지만 제가 오라고 해서 또 오신 거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떡볶이와 어묵을 드렸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세요. 괜히 나 때문에 장사 방해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손님이 많이 없을 시간이라 괜찮아요. 어서 드세요. 이렇게 착하고 싹싹한 아들을 두신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시겠네.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유, 늙은이가 생각도 없이 추책 맞은 소리를 했나 보네. 미안해요, 총각.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어쩌다가 부모님을 다 떠나보냈어. 부모님은 원래 날 때부터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렸거든요. 저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어릴 땐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단련이 돼서 이 정도는 뭐. 근데 총각, 올해 나이가 몇이요? 22입니다. 그래? 쭉 이 동네에서 살았어? 아니요.
여긴 보육원 나와서 돈 벌려고 왔죠. 원래는 저기 옆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야. 늙으면 쓸데없이 궁금한 게 많아져서. 미안해요. 잘 먹고 가요. 그렇게 사라진 할머니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비슷한 시간에 절 찾아왔습니다. 항상 손님 없을 시간에 살짝 와서 저랑 몇 마디 이야기 나누시고는 배부르다며 떡볶이는 한 사코 사양하고 어묵 한 꼬치만 딱 드시고 가더군요. 매일같이 할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저도 은근히 할머니가 기다려지더군요. 할머니랑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았고요. 이런 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할머니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앞집 아줌마가 째려보며 욕하는 소리를 견뎌야 했지만요. 근데 노숙자 할머니가 저희 노점에 오기 시작한 날부터 저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하게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저냥 적자만 내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나타난 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매출이 오르더군요. 동네에서 나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제 떡볶이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 이상할 정도야. 그러게. 레시피가 바뀐 것도 아니고 가격을 내린 것도 아닌데 손님이 많아졌어? 그게 내 느낌인데 말이야. 할머니 오시고부터 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뭐?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히 그랬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늘어난 것과 할머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지만 시기상으로 할머니가 저희 노점을 찾기 시작한 그 즈음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한 건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어떡해? 그 할머니 그거 아니야? 뭐? 뭔데? 귀신. 원래 대박나는 집에는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잖아. 설마 말도 안 돼. 너 진짜 웃기다.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 할머니 잘 모셔. 틀림없이 손님 끌어모으는 귀신이나 삼신할머니 같은 걸 거야. 너도 참,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전 여자친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노점이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앞집은 손님이 뚝 끊기고 파리만 날린다는 거였습니다. 앞집 아줌마의 분노도 점점 커져갔죠. 흘러온 돌이 박힌돌 빼낸다고 하더니 아유 기가 막혀. 여기들 떡볶이며 어묵이며 다 파는데 왜 처지만 줄을 서냐고. 아줌마는 우리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 옆에서 일부러 싫은 티를 팍팍 내거나 저의 음식들을 깎아내리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언성 높여 싸운 일도 있었어요. 여기 줄 서지 말고 우리 집 거 먹어봐요. 여기는 거지 낳고 있는 지저분한 집이야. 위생에 문제 있다니까요. 저는 듣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제 음식을 갖고 손님들 앞에서 위생 얘기까지 하니까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아줌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생에 문제가 있다뇨. 몇 날 며칠 씻지도 않은 노숙자가 들락거리는데 위생 문제가 왜 없어? 노숙자가 병이라도 옮기면 총각이 책임질 거야? 저 누구보다 위생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까 그만 저리 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아줌마를 반대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줌마가 크게 언성을 높인 이후로 할머니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아줌마랑 싸우는 걸 들으신 건가? 아줌마가 노숙자가 드나들어서 위생에 문제가 있니 어쩌니 막 그랬거든. 그랬나 보다. 본인 때문에 더럽다는 얘기 나오니까 미안하셔서 이제 안 오실 모양인가 봐.
그런 거면 다행이겠는데. 설마 어디 아프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 건 아니겠지? 걱정된다. 그렇지만 걱정이 돼도 찾을 방도가 없더군요. 할머니 인적사항이라도 좀 물어봐 놓을 걸 후회가 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경찰입니다. 얼른 문 여세요. 네? 경찰이요? 경찰이 저한테 무슨 볼일로... 이성훈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전철역 앞 골목길에서 불법 노점상 영업하고 계시죠? 저는 누가 불법 영업으로 신고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야기하는 저의 죄명은 너무 뜻밖인 겁니다. 이성훈 씨, 당신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뭐요? 방화? 제가요? 그래, 방화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응? 그 동네가 홀랑 타서 아주 큰일 날 뻔했어, 이 사람아.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쓰면서 사건에 관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의 노점과 그 앞의 노점이 완전히 전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난 건 알겠는데 왜 저를 방화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안 그랬어요. 어젯밤에 뭐 했어? 알리바이 증명할 수 있어? 어젯밤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잤어요. 이것 봐, 알리바이 없잖아. 그래도 전 아니에요. 제가 왜 제 노점에 불을 질러요? 당신 가게의 집기에서 불이 시작돼서 옆 가게까지 옮겨붙게 했다고 감식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게다가 당신은 범행 동기도 있잖아. 네? 같이 불탄 노점 주인이랑 싸우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여러 명 있어. 그 아줌마가 영업 방해한다고 막 싸웠다며. 앞 가게랑 자꾸 경쟁이 되고 부딪히니까 눈에 거슬려서 홀랑 태워버린 거 아니야? 저는 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알리바이도 없고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격자까지 있다고 하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백은 좋게 하는 변호사 비용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고 측 변호인은 없나요? 네, 저는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국선 변호인 신청하겠습니다. 순간 법정문이 열리면서 많이 본 얼굴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비싼 옷을 입은 노숙자 할머니였습니다. 노숙자 할머니가 최고 로펌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피고 측 변호인,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정신이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할머니 얼굴은 제가 알던 노숙자 할머니가 맞는데 행색은 180도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옷차림이 달라진 건 물론이고 꾀죄죄하던 얼굴에는 귀티가 흘렀고 기운 없이 가늘게 떨리던 목소리는 당당하고 묵직하게 울리더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허리도 구부러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걸음도 잘 못 걸으셨는데 지금은 어깨를 쫙 펴고 힘차게 걸으시는 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맞으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가 대동하고 온 최고 로펌 변호사 덕분에 저는 누명을 벗고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감옥에 갈 뻔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풀려났으니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어요. 그 앞집 여자, 그렇게 못되게 굴고 심술을 부리더니
결국 일을 치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방화범 누명을 씌운 게 그 여자더구나. 근처를 수소문해서 목격자를 겨우 찾았어. 그 여자가 너희 노점 집기를 훔쳐다가 자기 가게에 불 붙이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찾아냈어. 정말요? 진짜 10년 감수했네요. 이대로 감옥에 끌려가나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 다행이네. 다행이야. 제 사건이 잘 해결되고 나니 그제야 할머니에 관해서 물어볼 여유가 생기더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 차림이 분명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어찌 되신 거예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으세요? 뭐? 복권? 아유, 진짜 복권이나 당첨되면 좋겠네.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머니가 명함 한 장을 딱 내미시더군요. 거기에는 극단 대표라는 직함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극단은 우리 떡볶이 노점 근처에 있는 극단인데 지하에 커다란 공연장도 있는 규모가 제법 큰 곳이었어요. 에? 할머니가 이 극단 대표시라고요? 근데 왜 거지 행색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감쪽같이 속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자네를 속여서 미안하네. 사실은 우리 극단에서 최근에 연극 공연을 하나 올렸는데 내가 노숙자 역을 맡았거든. 공연 연습한다고 거짓골한 채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네를 만난 거야.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 배고픈 노숙자인 줄 알고. 역시 그만큼 내 연기력이 뛰어났단 얘기겠지? 자네랑 이야기하고 어묵 하나씩 얻어먹는 재미가 들려서 본의 아니게 자네를 속이게 된 거야. 나쁜 뜻은 없었어. 미안하네. 그동안 내가 공짜로 먹은 어묵이랑 떡볶이 값은 변호사 비용으로 퉁치자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는 극단의 대표답게 아주 화통하시더군요. 근데 왜 갑자기 발길을 끊으신 거예요? 한동안 안 오시길래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닌가 하고. 날 기다렸어? 응, 이거 미안하네. 공연이 시작되면서 바빠져서 동네 마실 나갈 여유가 없어졌지 뭔가. 근데 내가 자네한테 미안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에? 뭐가 또 있어요? 자네 최승민이라고 기억나나? 네? 최승민이요? 아니, 할머니가 승민이를 어떻게 아세요? 승민이는 저 3학년 때 제일 친한 단짝 친구였어요. 그 뒤로 반이 바뀌고 승민이가 전학을 가면서 멀어지게 됐지만요. 역시 맞네. 맞았어. 이제야 이렇게 쳤다니.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조금 진정된 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자네를 매일같이 찾아가서 얘기 나누면서 나이랑 어디 사는지 물어본 적 있었지? 네, 기억나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 궁금했었죠. 자네가 보육원 출신이란 얘기를 듣고 혹시 우리 손자 친구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야. 그리고 나서 미안하지만 자네 뒷조사를 좀 해봤지. 제 뒷조사를요? 그래.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이런 것들. 역시 우리 승민이가 얘기한 친구가 맞더라고. 자네 혹시 이 사진 기억나나?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시더군요. 그 사진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사진 찍던 날은 확실히 기억나더군요.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였던 승민이와 제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와, 이게 언제적 사진이야. 3학년 가을 소풍 때 유원지에서 찍은 거네요. 정말 승민이 할머니 맞으시구나. 어린 시절 엄마 아빠 없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모두 놀리고 괴롭힐 때 제 곁에서 저와 친구가 되어주었던 유일한 아이가 바로 승민이였습니다. 승민이만 저한테 잘 대해줬어요. 전 친구가 승민이밖에 없었거든요. 어릴 때 승민이가 저랑 같이 놀아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승민이도 예전부터 자네 얘기를 많이 했어. 보육원 출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라고 얘기 많이 했지. 자네가 우리 승민이 목숨도 구해줬었지? 맞아요. 기억나요. 저 사진 찍은 그날이었어요. 3학년 가을 소풍 때 맞죠? 그날 우리 반은 큰 호수가 있는 유원지로 소풍을 갔는데 그 호수에 오리배 타는 곳이 있었습니다. 승민이가 오리배를 너무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위험하다고 호수 근처에 가지 말고 놀이터에서만 놀라고 하셨었죠. 그때 어린 승민이가 그 오리배를 얼마나 타고 싶어 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성훈아, 우리 잠깐 가서 구경만 하고 오자, 응? 나 오리배 가까이서 보고 싶어, 응? 하지만 선생님이 호숫가 근처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몰래 갔다 오자고. 살짝 갔다 오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뿐인 단짝 친구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썩 내키지 않았지만 호숫가로 갔죠. 자, 오리배 여기 있네. 진짜 보기만 해야 된다. 알았어. 근데 오리배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배만 덩그러니 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다운 호기심이 발동하고 말았죠. 아무도 없는데 한 번만 타볼까? 선생님이 아시면 혼날 텐데 그냥 타보기만 하자. 한 번만. 승민이와 저는 조심조심 오리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아직 출근 전인지 원래 없는지 안 계셔서 구명조끼며 안전수칙 같은 건 아예 없었죠. 둘이 나란히 오리배 안에 앉으니 아늑하고 좋더군요. 자전거 페달처럼 생긴 페달을 힘껏 돌리니까 오리배가 움직이고 승민이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간다. 더 빨리 저어봐. 우리는 속도를 높이려고 페달을 마구 돌렸습니다. 그러자 배가 몇 번 들썩거리더니 그대로 뒤집히고 만 것입니다. 평일이라 호숫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선생님께도 알리지 않고 몰래 나온 터라 우리가 물에 빠졌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오리배 머리 부분을 잡고 물에 떠 있었는데 승민이는 점점 먼 곳으로 떠내려가더니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식으로 수영을 배운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친구를 이쪽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찌어찌 헤엄쳐 가서 승민이를 붙잡고 얕은 곳까지 끌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제가 승민이를 구해서 나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냥 둘 다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서 우리들이 허우적대는 걸 본 같은 반 친구가 선생님께 말해서 119 구급대가 출동하고 저희를 겨우 살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둘 다 어찌다 개구쟁이였던지. 승민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있죠? 저도 승민이가 너무 보고 싶네요. 그러나 할머니는
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시더군요. 할머니, 왜 우세요? 예? 우리 승민이는 너처럼 어른이 되질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민이가 왜 저 세상을 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났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차가 덮쳐서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단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저 승민이가 전학을 간 줄로만 알았어요. 잘 살고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 우리 승민이 친구인 너를 우연히 만났고 집에 가서 승민이 물건을 다 찾아봤어. 거기서 이 사진도 찾은 거란다. 그날 할머니와 저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난 후에 할머니가 웬 일기장을 하나 보여주시더군요. 그때 물에 빠진 우리 승민이 구해준 게 고마워서 꼭 자네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례라도 좀 해야지 하고 있던 차에 승민이가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인사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고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자네가 그날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우리 승민이를 구해줬는지 알겠더라고. 직접 한번 읽어봐. 할머니가 건네준 건 벌써 10년도 더 된 승민이의 3학년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날의 일이 자세히도 적혀 있더군요. 성훈이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 다 내 잘못이었다. 성훈이가 가지 말자고 했는데 내가 우겨서 우리 배를 타게 된 것이다. 성훈이는 원래 물을 무서워해서 절대 수영도 하지 않고 물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근데 내가 우리 배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가준 것이다. 게다가 물에 빠진 나를 구해주기까지 하다니. 성훈이는 슈퍼히어로 같다. 물 공포증이 있는데도 나를 구해준 성훈이가 너무너무 고맙다. 성훈아, 내 목숨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생각해보니 저는 어려서부터 물 공포증이 있어서 수영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보육원에서 단체로 물놀이를 갈 때도 따라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물 공포증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승민이를 구하던 그때 이후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물 공포증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승민이의 일기를 읽고 나니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친구가 간절히 보고 싶더군요. 승민이를 대신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할게.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성은이 자네도 목숨을 걸고 우리 승민이를 도와준 건데 말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인사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저를 구해주신 건 할머니신데 감사 인사는 오히려 제가 드려야죠.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영락없는 방화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했는걸요. 참,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재판받는 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참 희한한 얘긴데 우리 승민이가 알려줬어. 네? 승민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 자네한테 매일 놀러 가다가 공연 준비가 바빠지면서 사실 자네를 까맣게 잊었어. 원래 내가 하나에 몰두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 성격이거든. 근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승민이가 꿈에 나타난 거야. 네? 승민이가 꿈에요? 그렇다니까.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 사실 승민이가 저 세상 떠나고 나서 꿈에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날 처음 내 꿈에 나온 거야. 승민이도 엄마 아빠 없이 어려서부터 내 밑에서 외롭게 큰 아이라 저 세상 가서도 할미 못 잊고 찾아오지 않으려나 밤마다 기다렸는데 단 한 번도 꿈에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세상 떠나고 12년 만에 내 꿈에 딱 나타난 거야. 참 희한한 일이지? 그래서 승민이가 꿈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데요? 나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 친구는 도와줄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자네 생각이 나서 떡볶이 가게로 갔지. 근데 불에 탄 자리만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 승민이를 꿈에서 보고 난 후 하늘나라로 간 승민이의 부탁을 받고 저를 찾아왔던 할머니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물어 제가 어떻게 되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 사건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로펌에서 일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저의 결백을 증명해 준 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귀신이니 사후세계니 꿈이니 하는 것들은 일절 믿지 않는 성격인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 것들을 아예 믿지 않을 수는 없겠더군요. 세상을 떠난 옛 친구가 할머니의 꿈에 나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했다니요. 더구나 할머니는 저의 방화 사건 같은 건 까맣게 모르고 계신 상태였잖아요. 이건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건 직접 보고 겪은 나조차도 믿기 힘든 얘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와 나는 아주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 네? 승민이가 우리 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늘나라에서 찾아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말인데, 자네 내 양자로 들어오면 어떻겠나? 네? 할머니, 양자요? 왜? 양어머니가 너무 늙은 할머니라서 싫어?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우리 남편도 명줄이 짧아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나 혼자 연극배우로 힘들게 벌어먹으면서 겨우겨우 키워낸 하나뿐인 내 아들까지 젊은 나이에 지엄마보다 먼저 갔어. 그때 남긴 피덩이 같은 어린애가 승민인데 그 애마저 딱 10년 살고 그렇게 갔지 뭐야.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다 요절을 했다니까. 내 팔자가 이상하게 꼬여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 어쨌든 결론만 말하자면 나도 지금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자네는 부모가 없이 외롭게 자랐고 나는 가족들이 나만 두고 다 저 세상으로 가서 외롭고. 그러니 우리 둘이 모여서 부모 자식으로 연을 맺고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냐 이 말이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런 제안을 갑자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자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갑자기 맺어지는 것도 다 우리가 될 인연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언젠가는 저를 찾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절 찾아와 주신 것 같아서 솔직히 기뻐요. 이렇게 좋아하는 게 염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할머니가 노숙자 분장하고 저희 가게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왠지 할머니가 좋았어요. 같이 얘기하는 게 좋고 오시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랬거든요. 정말인가? 참,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 이제부터 성훈이 너는 내 아들이다. 알겠지? 진짜 가족이 생기다니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저한테 생겨도 될까요? 나도 너무 기쁘고 고마워. 나 역시 얼마 만에 가져보는 가족인지 모르겠네. 할머니와 저는 곧 법적인 정리를 마치고 진짜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승민이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승민이가 할머니 꿈에 나타나서 제가 할머니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거니까 이건 진짜 내 친구 승민이가 나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자친구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할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우리 성훈이 구해주시고 입양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외로워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생기다니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야 뭐 형식적인 거고 진짜 든든한 가족은 여자친구가 돼줘야지. 안 그래? 둘이 결혼할 거라면서? 네,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좀 서두르려고요. 돈 열심히 모아서 1, 2년 안에 결혼할 계획입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결혼 빨리 하는 건 난 찬성이야. 그나저나 떡볶이 노점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계속 할 거야? 네, 노점이며 직기며 너무 아깝게 전부 불탔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정신 차리는 대로 조만간 다시 열어볼 계획입니다. 시커멓게 불탄 그 자리에 다시? 원래 불탄 자리에서 대박 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불탄 자리에 다시 한번 떡볶이 노점을 열겠다는 제 말에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극단 건물로 들어와. 거기 1층 분식집이 곧 계약이 끝나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시작해봐. 네?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도움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큰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가족 아니야? 내가 내 아들한테 가게 하나 못 차려주나? 그야 그렇지만 정 부담스러우면 돈 열심히 벌어서 월세 꼬박꼬박 주면 되잖아. 우리 건물이 낡고 위치도 좀 외진 곳에 있지만 우리 극단에서 가끔 연극이 대박 칠 때가 있어. 그럼 1층 식당까지 덩달아 대박 난다니까. 뻔히 보이는 쉬운 길 두고 굳이 어려운 길로 갈 필요 없잖아. 꼭 필요할 때 도움받을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떡볶이 노점을 하다가 어엿한 가게를 가진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에게 누명을 씌워 유치장 구경까지 하게 만들었던 저의 경쟁 노점 아줌마는 방화범으로 시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 집기를 가져다가 자기네 노점을 태워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보험회사에서 보상금까지 받아 챙겼더라고요. 일부러 불을 내고 보험금까지 타갔으니 보험 사기죄가 추가되었고 저에게 누명 씌운 것과 관련해서 위증과 사기죄가 또 추가돼서 당분간 밖으로 못 나오게 되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우면서도 속이 시원하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인과응보라며 가엾게 여겨 합의해주거나 탄원서 같은 거 써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극장 1층에 오픈한 분식집은 제법 손님이 늘어서
저 혼자 하기엔 벅찰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아직까지 대박 맛집이라고 할 순 없어도 동네에서 꽤나 인기 있는 떡볶이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 하던 대박 식당 사장님께서 빌려주셨던 돈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벌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싶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까요. 사실 예전 떡볶이 노점 하던 때 생각하면 이건 고생도 아니죠 뭐. 저에게 이렇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준 제 소중한 친구 승민이에게 감사하며 양어머니와 여자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볼 겁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